30년 내조 끝에 남편 회장 취임식장에서 첩이 VIP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또 주변 여러분들의 증언을 모아서 재구성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름과 회사명, 장소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본질, 그 뼈대가 되는 사실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여인이 선택한 길만큼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한 여자에게 무엇을 주었고 또 무엇을 빼앗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품위를 지켜낸 한 사람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게 나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런 남자 내 주변에도 있었는데 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저 여자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되실 겁니다. 제1장 1988년 봄 가난한 청년의 손을 잡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열기가 온 나라를 달구던 그 해 봄 25살의 이정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정희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작은 양장점에서 일하던 재봉사였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눈썰미가 빨랐던 그녀는 22살에 처음 재봉틀을 잡은 이후로 불과 3년 만에 가게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솜씨를 가진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의 절반은 홀어머니가 계신 고향 충주에 꼬박꼬박 붙이고 나머지 절반으로 서울살이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런 정희에게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성준, 28살. 고향은 경상도 안동. 서울대학교를 나왔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졸업 후에도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작은 무역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반듯했고 말씨는 점잖았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는데 그게 그냥 평범한 야심이 아니라 진짜 들놈의 눈빛처럼 보였다고 정희는 나중에 제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크게 될 겁니다. 그때 제 곁에 있어줄 여자가 필요해요. 그 말이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꼈죠. 두 사람은 6개월간의 짧은 연애 끝에 그해 가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아예 없었습니다. 둘 다 빈털털이었으니까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내고 설렁탕 한 그릇씩 먹은 게 결혼식의 전부였습니다. 신혼살림은 마포구 도화동의 단칸방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350만 원, 월세는 없었지만 1년 뒤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할 게 뻔한 상황이었죠. 가구라고는 이불장 하나, 밥상 하나, 그리고 정희가 양장점에서 들고 온 재봉틀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성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끓여주는 된장국과 밥을 먹고 낡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는 나 다녀올게 한마디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도 그 뒤를 따라 양장점으로 출근했고요. 두 사람이 다시 단칸방으로 돌아오는 건 언제나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성주는 밤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무역 관련 서적들, 경영학 책들, 일본어 교재, 영어 신문까지. 정희가 잠이 들고 난 한참 뒤에도 성주는 책상에 앉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곤 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정말로 될 거야. 그 믿음 하나가 정희를 버티게 했습니다. 제2장 가난이 가르쳐준 것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희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양장점을 그만두어야 할 텐데 성준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정희가 내린 결단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희는 양장점을 그만두는 대신 집에서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재봉틀을 돌리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자는 틈틈이 일하고 아이가 울면 안아달래고 달래고 나서 또 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박재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재물이 근원이 되라는 뜻으로 성준이 지은 이름이었는데 정희는 그 이름에서 성준의 욕망이 느껴져서 살짝 마음이 걸렸지만 아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니 받아들였습니다. 재원이가 도를 지나던 무렵 성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다니던 무역회사가 부도 직전의 위기에 처했고 그 와중에 성준은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회사의 핵심 거래처 중 하나인 일본 오사카의 섬유회사와의 관계를 혼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해 온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은 처음에 미심쩍어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준을 일본 출장에 보냈고 성준은 그곳에서 거래처 사장과 어렵게 협상을 벌여 계약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전환점이었습니다. 성준은 그 거래처와의 관계를 발판 삼아 자신만의 작은 무역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정희가 그동안 삭바느질로 모아둔 돈, 그리고 양가에서 조금씩 모은 돈을 합쳐서 자본금 800만 원으로 성준 무역을 설립했습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재원이가 2살 되던 해였습니다.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전화 한 대와 팩스 한 대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형형하게 빛나던 눈빛이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불꽃을 위해 자신을 기름으로 바쳤습니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삭바느질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세금 신고, 서류 정리, 거래처 전화 응대, 심지어 수출입 서류 번역까지. 정희는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이 아니었지만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어를 배울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니까 저는 그 사람이 못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 정의의 비극이 이미 씨앗처럼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을 빛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그늘에 둔 것입니다. 제3장 돈이 들어오자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다. 성준 무역은 설립 3년 만에 연 매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초기 자본 800만 원에서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장이었습니다. 1994년 성준은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회사 이름을 성준 인터내셔널로 바꿨습니다. 직원도 5명을 채용했고 강남구 역삼동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정희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늦어도 밤 10시면 집에 돌아오던 성준이 이제는 자정이 넘어야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날도 잦아졌고요. 거래처 접대가 많아서. 성준의 답은 언제나 이 한마디였습니다. 정희는 믿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접대가 많아진 건 맞았으니까요. 회사가 커지면 당연히 술자리도 늘어나는 법이라는 걸 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냄새가 달랐달까요? 술 냄새 외에 다른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신경 쓰인 건 성준의 태도였습니다. 돈이 생기자 성준은 정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는 살림에도 정희를 우리 정희라고 부르며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뭔가 말하려 할 때 당신은 몰라도 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 일은 복잡해. 당신이 이해 못해. 이 계약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집에서 애나 잘 봐. 처음에는 그냥 바쁜 사람이 말실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된 말은 어느 순간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정희는 점점 회사 일은 모르는 집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준은 정희를 필요로 했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랐고 회사 손님들이 집에 오면 훌륭한 음식을 차려주기를 바랐으며 아이는 잘 키워주기를 바랐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필요한 것은 모두 요구하는 그 묘한 이중성이 정희를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정희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박지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딸에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름에 녹아 들어간 것을 정희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까요? 제사장 첫 번째 의혹, 그리고 용서. 1997년 외환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를 집어삼켰던 그 해에 성준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일본, 홍콩과의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업이 탄탄했고 원화 가치 하락 덕분에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동안 정희의 가정에는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11월 정희는 우연히 성준의 외투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앞면에는 어느 강남 나이트클럽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누군가의 손글씨로 전화번호와 함께 미란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명함을 주머니에 도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지었고 국을 끓였으며 반찬을 올렸습니다. 성준이 들어왔을 때 웃으면서 밥 먹어요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희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정희는 조금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몰래 살펴보았고 성준이 쓰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뒤적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것은 의심이 맞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단 둘이 갈 만한 고급 레스토랑들의 영수증이 여러 장 찍혀 있었고 수첩에는 낯선 여자 이름들과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준에게서 나던 그 다른 냄새가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성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 여자 있어요? 성준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런 의심을 하냐고, 당신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알고나 하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소리를 가린 다음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난 다음 거울을 보았습니다. 34살의 정희, 두 아이의 엄마인 정희, 남편의 성공을 위해 10년을 바친 정희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정희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해. 정희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냥 넘어갔냐고.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원이가 중학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때 제가 혼자 이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람이 여전히 필요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필요. 그게 얼마나 슬픈 말인지는 나중에야 알았지만 제5장 성준 인터내셔널의 성장, 그리고 정희의 역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준 인터내셔널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의류 및 섬유 무역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전자부품, 화학소재, 식품 원료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50명을 넘었고 사무실도 역삼동의 작은 공간에서 테헤랄로의 빌딩 한 개 층을 통째로 쓰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성준은 이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정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초창기에 집에서 회사 서류 작업을 도왔던 것을 넘어서서 회사 설립 초기 10년간 사실상의 경영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어음 결제 일정 관리, 세금 신고, 직원 급여 계산, 심지어 은행과의 대출 협상까지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준이 일본 출장 중에 국내 거래처와 계약 분쟁이 생겼는데 정의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물어 정리했습니다. 성준이 귀국했을 때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고 성준은 그걸 당연히 여기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준 주변에는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오는 사람들, 성준에게 아첨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젊고 예쁜 여자들. 성준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남자에게는 여자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성준 자신은 그것을 당연한 특권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가끔 성준의 직원들 중에서 정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준 인터내셔널 초창기 멤버인 최 과장은 정희를 이 회사의 진짜 공신으로 여기며 마음을 썼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희에게 따로 인사를 드리러 오고 사모님 힘드시죠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저야 뭐 집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인데요. 그 말이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정희의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육장 두 아이가 자라는 동안 재원이는 아버지를 닮아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경영학의 뜻을 두었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기 전 일부러 다른 대기업에서 3년을 일하고 29살에 성준 인터내셔널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점이 많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원이는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청소년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 존경과 경멸이 뒤섞인을 가슴에 안고 자랐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언젠가 꼭 갚을게. 재원이가 대학 입학식 날 정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다가 무슨 소리야, 엄마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딸 지영이는 어머니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금방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오빠보다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아버지의 외도를 눈치채고 아버지에게 직접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알아. 엄마한테 잘해. 성준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그날 이후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분가한 뒤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자주 만났습니다. 정희는 두 자식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 그게 자신의 30년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영이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걱정돼. 아빠 요즘 어때? 정희는 평온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아빠는 잘 있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지. 지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7장 성준 인터내셔널에서 PJ그룹으로 2010년대 초반 성준 인터내셔널은 다시 한번 큰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국내 중견 제조업체 두 곳을 인수하면서 단순 무역회사를 넘어 제조유통 무역을 아우르는 기업 집단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성준은 회사 이름을 PJ그룹으로 바꾸었습니다. 파크 J-1의 이니셜을 쓴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회사 이름에 넣었다고 하지만 실은 자신의 성 박파크과 자신의 이름 준전을 넣었다는 해석이 더 정확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 내에서 그리고 성준의 사생활에서 하나의 인물이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란, 36살. 패션 관련 일을 하다가 성준 인터내셔널이 의류 부문을 다시 확장하면서 컨설턴트 자격으로 일하기 시작한 여자였습니다. 외모가 빼어났고 일 능력도 출중했으며 무엇보다 성준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준을 대할 줄 알았습니다. 성준이 어떤 방식을 원했냐고요? 찬사였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성준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정희는 성준의 부족한 점도 알고 실수도 알고 인간적인 약점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란 그런 것이니까요.
칭찬을 하면서도 그 안에 현실적인 조언이 들어가게 되고 응원을 하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해요라는 말을 빼지 못했습니다. 성준에게 그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여자,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는 여자, 자신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자신을 아는 여자. 그 여자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성공한 자신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미란은 달랐습니다. 미란과 함께 있으면 성준은 언제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란의 눈에 비친 성준은 결점이 없었고 실수를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었으며 성준이 어떤 말을 해도 미란은 역시 회장님은 달라라고 했습니다. 성준이 미란에게 빠진 건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약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함의 대가를 치른 건 정이었습니다. 제8장 정의가 알게 된 날. 2016년 여름. 정의는 미란의 존재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뜻밖에도 성준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성준이 10년 가까이 쓰던 운전기사 김 씨는 정의를 사모님으로 진심으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정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정의는 김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성준이 강남에 아파트 하나를 사서 어떤 여자를 들여 살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김미란이고 성준은 일주일에 2~3번씩 그 아파트를 방문하고 있으며 회사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너무 고생하신 분이라 모르고 계시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정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는 김 씨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정의는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죠? 성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김미란이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준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정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정의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를 당신 부인으로 대우해줘요. 그리고 그 여자를 절대로 내 앞에 또는 우리 아이들 앞에 드러내지 마요. 성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맺은 암묵적인 계약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혼하지 않았냐고. 그때 재원이가 회사 들어온 지 3년째였어요. 내가 이혼하면 재원이 입지가 흔들려요. 지영이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돈이 없었어요. 재산 분할을 받아도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무엇보다 제가 30년을 바친 이 회사가 이 집안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랬어요. 제구장 취임식 전이야. 2018년. 박성준은 성준 인터내셔널 시절부터 착실하게 지분을 모아온 중견 제조기업 한국플라스틱공업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된 지 40년이 넘은 업계에서 탄탄한 인지도를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성준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PJ그룹의 제조 역량을 완전히 내재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사회는 박성준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취임식은 2018년 10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그랜드볼룸. 직원 400여 명, 협력사 관계자들, 은행 및 금융권 인사들, 정관계 인사들까지 600석 이상의 행사였습니다. 정의에게도 물론 통보가 왔습니다. 취임식에 오시면 됩니다. VIP석 앞줄에 사모님 자리 마련해 두겠습니다. 성준의 비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그 비서의 입에서 나오는 사모님이 무언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정의는 넘겼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날 정의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헤어스타일을 받았습니다.
항상 집에서 간단히 손질하거나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만 하던 정희가 그날은 1시간 반을 들여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네이비 블루 재킷에 흰 블라우스, 단정한 치마.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위가 느껴지는 복장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어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지영이의 말에 정희는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큰 자리에 서는 날인데 내가 초라하면 안 되지. 지영이는 그 말 속에 담긴 여러 가지 감정들을 모두 읽으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어머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나갔습니다. 단칸방, 재봉틀, 삭바느질, 회사 서류, 아이들의 기저귀, 새벽에 혼자 울던 화장실, 명함 한 장, 외투 냄새, 김씨의 전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모든 것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30년을 버텨온 이유가 증명되는 날입니다. 적어도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10장 취임식 당일 아침.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정희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늘 그랬듯이 30년 동안 한 번도 6시가 넘어서 일어난 날이 없었습니다. 성주는 이미 집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취임식 준비를 위해 새벽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찬밥에 국을 데워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가을 아침이 보였습니다. 맑고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좋구나. 정희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단장을 하면서 정희는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55살의 얼굴.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 가닥도 몇 개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25살 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원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밥 먹었어. 긴장돼요? 왜 내가 긴장해? 내가 취임하는 것도 아닌데. 재원이는 웃다가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아마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그냥. 마음 단단히 하고 오세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으려는 아들의 눈빛에서 이미 충분히 읽혔습니다. 제11장 그 자리에 있던 사람. 호텔 그랜드 볼룸 앞. 리무진이 한 대씩 도착하고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 금융권 임원들, 정치인 보좌관들, 언론사 기자들. 정희는 재원이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정희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자리는 VIP 테이블 2번 좌석입니다. VIP 테이블 2번. 안내를 받아 걸어가던 정희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VIP 테이블 1번. 거기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6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짙은 와인레드 색상의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고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면서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자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완전히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미란. VIP 테이블 1번에. 정희가 안내받은 2번 자리보다 한 자리 앞에. 정희는 그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지나갔는지 그 짧은 순간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최 과장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딱 한 번 흔들렸어요. 그 명패를 보는 순간. 그런데 그게 단 1초였어요. 그 다음에 바로 원래 표정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재원이는 어머니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살짝 어머니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살며시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VIP 테이블 2번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제12장 1시간의 시간. 취임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준 신임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양복이 잘 맞았고 머리는 반백이 섞여 있었지만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준의 취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준은 회사의 역사를 이야기했고 미래 비전을 이야기했으며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제 곁에서 저를 지원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희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의 눈이 청중을 훑었습니다. VIP 테이블 1번을 잠시 바라보았고 그 다음 VIP 테이블 2번 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를 향해 따로 고개를 숙이거나 특별히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정희 본인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정희는 고개를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속도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옆에서 재원이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취임식 내내 미라는 VIP 테이블 1번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간간히 VIP 테이블 주변 사람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희와 미란의 시선이 딱 한 번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미란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뒤에서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3초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희의 선택이었습니다. 제13장 행사가 끝난 뒤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환담 시간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은 주요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미란이 성준의 가까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곁에 있는 사람처럼. 성준도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란에게 주변 인사를 소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쪽은 김미란 씨입니다. 우리 회사 패션 사업부 고문이세요. 고문. 그 직함이 미란에게 붙었습니다. 반면 정희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구석이라는 표현이 너무 가혹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행사장 입구 쪽에 재원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차례로 와서 사모님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희는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며 반가운 얼굴로 응대했습니다. 김 상무님, 아이는 이제 몇 살이에요? 이 부장님, 허리는 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 장면을 저에게 전해준 최 과장은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회사 임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시는데 그분들 자식 이름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웠을 때 같이 버텨온 분들이니까요. 근데 정작 회장님은 사모님 쪽에 한 번도 안 오시고 그쪽에서 계속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행사 후 점심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점심 테이블 배치에서 성준의 옆자리는 회사 이사회 의장이 앉았고 그 반대쪽에는 미란이 앉았습니다. 정희의 자리는 VIP 테이블이었지만 성준과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점심 자리에서 정희는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14장 귀갓길의 침묵. 점심이 끝나고 행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재원이가 차를 대기시켰고 정희와 함께 탔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가을거리가 차창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 때 재원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희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앞을 보았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제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거기 올 거라는 거. 그런데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한번 따졌는데 아버지가 그 여자는 회사 관계자로 온 거라고 하셔서.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요, 엄마. 정희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살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내가 울면 엄마가 더 불쌍해지잖아. 그 말에 재원이가 참았던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나 파랗게 맑았습니다. 제15장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는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하게 입었던 네이비 블루 재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 재킷이 옷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희는 그날의 취임식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주는 늦게 들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 그날 밤에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저녁을 간단히 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취임식 어땠어요? 아빠 멋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멋있었어. 엄마는요? 엄마도 예뻤어요? 나야 뭐.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영아, 엄마 한 가지 물어볼게. 응? 네 생각에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영이는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응. 저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됐든. 정희는 그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정희가 일기를 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꺼운 노트에 한자 한자 또박또박. 그 일기의 내용을 저는 정희의 허락을 받아 일부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를 봤다. 예상했던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아팠다. 어쩌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아픔의 끝을 본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내가 느낀 것은 슬픔보다는 무언가 다른 것이었다. 해방감 같은 것. 마치 오래 기다리던 무언가가 드디어 결정되었을 때의 그 느낌. 나는 오늘 결심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제16장 성준에게 찾아간 날. 취임식으로부터 3일 후. 정희는 성준에게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성준이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서 성준을 기다렸습니다. 성준이 들어오더니 정희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눈치챘는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정희는 준비했던 말을 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눈물이 섞인 것도 아닌 담담한 목소리로. 나 이혼하고 싶어요. 성준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취임식 때 일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것만도 아니고. 재원이는? 재원이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정희는 잠시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재원이는 충분히 자랐어요. 이제 엄마 없어도 제 길을 갈 수 있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고. 성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 원해? 당연하죠. 내가 30년을 함께 했는데. 얼마 생각해? 정희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변호사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한테 이혼 의사를 통보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성준이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그 부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정희야라는 호칭. 몇 년 만에 듣는 이름 부름이었습니다. 왜요? 나 실수한 거 알아. 많이. 알죠. 그래도 이 집, 이 가족은 내가 만든 거예요. 당신이 성공하는 동안 내가 지킨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17장 이혼 협상. 이혼 협상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성준 측은 당연히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사업 자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공동생활비로 사용된 예금 일부만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정희 측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박성준 씨의 사업 성공에는 이정혜 씨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에 이정혜 씨의 저축이 포함되었고
초창기 회사 운영에 이정혜 씨의 무급 노동이 있었으며 성준 씨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전반을 이정혜 씨 혼자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기여입니다. 협상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의가 받은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연 시세 25억 원 상당, 현금 15억 원, 그리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 성준 인터내셔널 지분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정의가 거부했습니다. 그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계속 엮여야 해요. 나는 깨끗하게 끊고 싶었어요. 재원이가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엄마 지분을 받으셔야 해요. 그게 엄마 권리예요. 재원아, 엄마는 권리보다 자유가 필요해. 그 말에 재원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18장 미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공평할 것 같습니다. 미란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미란은 29살에 성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미란은 패션 브랜드 영업직으로 일하며 화려한 강남의 삶과 그 뒤를 따라다니는 불안감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준을 만났을 때 성준은 이미 사업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미란에게 안정감과 함께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 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미란이 성준의 아내가 있다는 것을 몰랐냐고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미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름만 부부야. 오래전에 끝났어. 미란은 그 말을 믿었을 수도 있고 믿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지 않으면서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란은 10년 이상을 두 번째 여자로 살았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나올 수 없었고 성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으며 명절이면 혼자 보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가 성준의 권유로 지우기도 했습니다. 취임식 날 VIP 자리에 앉은 것은 어쩌면 10년 동안의 그 서름에 대한 성준의 보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란이 요구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공식적인 자리에 있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그것이 미란의 마음이었다면 저는 그 마음을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도 자신이 선택한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어딘가에서는 알면서도 그 좁고 불안한 자리에서 살아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가 정의에게 가해진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의는 미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여자도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어디선가 약했던 거겠죠. 인간이니까. 그래도 용서하기는 힘들어요. 아직은. 제19장 새로운 살. 이혼이 확정된 것은 2019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정희는 강남구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서.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정희는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30년의 집에서 가져온 것들 중 반 이상을. 그 집 물건들이 다 그 사람 것 같았어요.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새 아파트에서 정희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산 것은 재봉틀이었습니다. 25살 때 처음 잡았던 그 재봉틀. 그 인생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정희는 재봉틀을 거실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천을 자르고 박음질을 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저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어머니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의 아이들 정희에게는 외손자들 이 할머니에게 오면 집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 시끌벅적함이 정희를 살게 했습니다. 재원이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재원이는 점점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이름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어머니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오기도 했는데 정희는 여전히 예리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역시 엄마야. 어떻게 이런 걸 바로 봐요? 엄마가 30년 동안 그 회사 처음부터 봤잖아. 제20장 성준은 어떻게 되었나? 성준은 이혼 후에도 회사를 계속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준이 예전 같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미라는 패션 분야에는 안목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사업 경영에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 판단이 몇 가지 사업에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예전이랑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모님이 계셨잖아요. 사모님이 회장님 옆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그걸 해줄 사람이 없어요. 최 과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와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재원이는 아버지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경영 방향에서 미란의 역할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껄끄러워졌고 결국 재원이는 2021년에 PJ그룹을 나와 독립했습니다. 독립할 때 재원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것들로. 정희는 그 말에 마음이 저렸습니다. 제21장 미란이 떠난 날. 예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란은 2022년에 성준을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성준이 중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미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미란이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미란이 머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준의 건강이 흔들리고 회사 경영이 불안해지고 재원이가 떠났을 때 더 이상 성준이 미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미란은 갔습니다. 성준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딸 지영이와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성준은 정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정희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술 잘 되길 바라요. 정희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엄마 아빠 수술인데 한 번만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 삶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거기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제22장 정희의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정희는 이혼하고 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아파트의 거실에는 재봉틀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천 조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취미로 퀼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색감이 따뜻하고 정교했습니다. 이걸 팔기도 해요? 아니요. 다 지영이 아이들 줘요. 외손자들이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행복하려고 노력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을 유예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편안해요. 내 것이 내 것인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내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 그게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좋아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손을 다시 잡겠어요? 정희는 꽤 오래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잡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없었으면 재원이도 지영이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두 아이가 제 삶에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두 아이를 낳은 것. 그게 제 선택 중 가장 잘한 거예요. 제23장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것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왜 그때 이혼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끝에 좋게 됐네 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내 이야기 같다고 눈물이 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내조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희가 30년 동안 한 것을 우리는 내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내조는 단순히 밥을 하고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에 기초 자금을 댔고 초기 운영을 도왔고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으며 남편의 정서적 안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무보수의 공동 창업자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내조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기여를 얼마나 과소평가해 왔는지를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둘째, 성공이 사람을 바꾸는 방식에 대하여. 성준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성실했던 청년이 어느 시점에서 돈과 권력에 의해 변해갔습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쌓이는 방식으로 왔습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 달라졌어 라고 느낄 때 그 변화의 시작점은 훨씬 이전이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 인간을 반드시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약점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참는 것이 미덕인가에 대하여. 정의는 오래 참았습니다. 사회가, 가족이, 아이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그녀를 그 자리에 붙들었습니다. 그 선택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일찍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참는 것이 잘못된 것을 계속되게 만드는 공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취임식 날 정의의 선택에 대하여. 그날 정의는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미란에게 달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약함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싸우는 것도 하나의 대응이지만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면의 결심을 굳히는 것도 하나의 대응입니다. 그날 정의가 그 자리에서 결심한 것이 결국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섯째, 미란에 대하여. 이 이야기에서 미란을 단순한 악녀로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란도 자신의 방식으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의 삶이란 화려해 보여도 결국 언제나 불안한 삶입니다. 성준이 미란에게 한 약속들이 모두 지켜졌을까요? 그리고 성준이 건강을 잃었을 때 떠난 미란은 그것이 냉정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인간의 관계는 단순히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 안에서 무언가를 원했고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제24장 다시 재봉틀 앞에서. 제가 정의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결심하기 얼마 전 2023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정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덮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외손자가 겨울에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탁탁탁, 탁탁탁. 그 소리가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정의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거 다 쓰면 어디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혼자서요? 응.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여행을 3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저는 그 말에서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주도 좋죠. 가봤어요? 네. 어디가 좋았어요? 그 질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밝게 나왔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제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레길, 성산 일출봉, 갈치조림, 흑돼지. 정의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몇 가지는 메모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는 25살처럼. 마치며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의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남편의 성공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 수많은 분들. 그분들의 기여가 얼마나 자주 당연하게 여겨졌을까? 그분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을까?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킨 것들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55에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나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를 위한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봉틀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조용하지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삶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랬는데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